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통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하고 이 지식재산권, IP가 막 부딪히는 문제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그 현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기존의 법이나 규칙들이 이걸 잘 못 따라가는 상황이 자꾸 생겨요. 그렇죠. 특히 창작, 이쪽 지식재산권 분야는 그야말로 격변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열린 아주 중요한 세미나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어떤 거죠? AI 시대 지식재산 IP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동 세미나 요약본인데요. 와, 여기 보니까 학계,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까지 다 모였어요. 아, 정말요? 네, 머리를 맞대고 이 AI 시대 지식재산 문제를 어떻게 풀지 진지하게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주체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고요. 과기정통부, 문체부까지 후원했더라고요. 와,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단순한 탁상 공론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이 문제의 복잡성, 또 시급성, 이걸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렇죠. AI라는 엔진이 막 혁신을 끌고 가는데 동시에 기존 창작 생태계랑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엔진 더 잘 달리게 하면서도 길가에 있는 소중한 꽃들 이걸 짓밟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예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이 세미나 자료를 통해서요. AI가 우리 지식재산 시스템에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 이게 뭔지, 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오갔는지 그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AI를 활용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든 이거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뜨거운 논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역시 해외, 특히 미국 상황이었습니다. 아, 미국이요? 네, 김인철 차세대 컨텐츠 재산학회 회장 발표가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현재 AI 관련 저작권 소송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사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남의 나라 법정 다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미국은 AI 기술하고 컨텐츠 산업, 이 양쪽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관련 법정 논쟁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생성형 AI 있잖아요. 네네. 이걸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뉴스 기사, 소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원 저작자들이 내 허락 없이 내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썼다. 이러면서 IT 기업들 상대로 소송을 막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거대 AI 기업들이랑 맞서는 그런 소송들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썼다 안 썼다 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AI 기업들은 주로 뭘로 방어하냐면 공정 이용, 그러니까 fair use라는 법리로 방어를 해요. 공정 이용이요? 네, 원저 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게 아니다. 학습을 통해서 변형적으로 사용했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으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죠. 반면에 창작자들은 이거 대규모 무단 복제다. 우리 시장을 잠식한다. 이렇게 반박하고요. 이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과연 AI 학습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서 거의 법 철학적인 논쟁까지 가는 거네요. 미국 법원의 판단 하나하나가 앞으로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말.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 동향을 아주 면밀히 봐야 합니다. 김인철 회장 발표는 단순히 소송이 있다 이걸 넘어서요. 그 소송에서 어떤 논리가 오가는지 네.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 활용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AI 개발사가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시사점을 분석하려는 시도였어요. 아하. 우리 법제나 산업정책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거나 특정 저작물을 학습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옵트아웃 메커니즘 같은 거요. 그런 걸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AI가 똑똑해지려면 데이터를 먹어야 하는데 그 먹이가 되는 데이터에 저작권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거.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군요. 그렇죠. 이걸 풀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TDM이라는 게 논의되었다고요. 한지영 한국저작권법학회장 발표였죠. 네, 맞습니다. TDM, 즉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이 필요성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TDM 면책 규정. 좀 어렵네요. 네, AI 특히 그 생성형 AI를 개발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 이미지, 코드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뽑아내야 하거든요. 네. 이건 뭐 AI 기술 발전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 하나하나에 다 저작권이 있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허락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막 가져다 쓰면 불법이고. 진짜 딜레마인데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기술 혁신하려면 데이터 접근성은 필수인데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허락 없이는 쓰지 말라고 하니까요. 네. TDM 규정이 바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한 제안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연구자가 도서관의 모든 책을 읽고 분석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건 장려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모든 책을 다 복사해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TDM은 AI라는 이 특별한 연구자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 비상업적 연구나 기술 개발 목적일 때 도서관의 자료, 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스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아하. 일일이 허락 안 받아도 저작권 침해가 안 되게 예외를 두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자유이용권 같은 거군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내 저작물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AI 학습에 쓰인다. 이거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TDM 규정을 설계할 때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미 TDM 규정을 도입한 유럽연합 EU나 일본 사례를 보면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요.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거나 네.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내 거는 TDM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할 권리, 즉 옵트아웃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혹은 상업적인 TDM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지영 회장은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TDM 규정 도입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AI 기술 발전 속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최적의 균형점, 이걸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랑 권리 보호. 어떻게 보면 서로 막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같은데 이걸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네요, 진짜. 맞아요. 당신이 만약 AI 개발자라면 데이터 접근성을 외칠 거고 창작자라면 권리 보호를 외칠 텐데 이 간극을 좁히는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균형점을 어디에 딱 찍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AI 경쟁력, 또 문화 창작 생태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거죠. 다음 주제는요.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된 경우인데요. 오, 뭘까요? AI로 실제 인물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너무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 디지털 레플리카? 네. 이재겨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장 발표 내용이었는데 기존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만으로는 이걸 다루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기술 발전이 법의 영역에 던지는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초상권은 내 얼굴, 함부로 찍히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잖아요. 네.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이 자기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를 말하고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살아있는 인물의 실제 모습이나 이름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디지털 레플리카는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실제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다는 거. 그게 문제의 핵심이군요. 뭐랄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렇습니다. AI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레플리카는 실제 인물의 데이터에 기반하긴 하지만 AI가 새롭게 생성해낸 결과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가수의 목소리랑 모습을 AI로 완벽하게 복원해서 신곡을 발표한다거나 광고에 등장시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유족이 동의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현재 법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내 모습이랑 목소리를 가진 디지털 레플리카가 만들어져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영상이 막 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딥페이크 범죄랑도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새로운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재경 회장은 디지털 레플리카의 생성, 이용, 폐기에 관한 권리를 기존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과는 좀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가칭 디지털 인격 표지권 같은 형태로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인격 표지권. 네, 단순히 내 모습과 비슷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 나의 디지털 복제물 그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우리 법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섬뜩하기도 한 미래상이네요. 이런 발표들 이후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진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학계뿐 아니라 AI 기업, 저작권 신탁단체, 방송사, 스타트업, 심지어 이용자 단체까지 참여했다고요. 네, 이 종합토론 세션이 이 세미나의 백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나 방송사 법무팀처럼 창작자하고 권리자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쪽하고 네. 또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나 AI 스타트업 대표처럼 기술의 활용과 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한 거죠. 와, 그럼 막 엄청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혹시 뭐 평행선만 달린 건 아니었을까요? 물론 각자 입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달랐겠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요? 바로 AI가 콘텐츠 산업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기회인 동시에 학습 데이터 문제나 생성물의 권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이 양면성을 모두 인정한 거예요. 아, 단순히 AI는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회랑 위기를 동시에 인정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논의가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토론의 결론은 결국 다시 균형으로 모아졌습니다. 아, 또 균형이네요. 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창작자, 기술 개발자, 플랫폼, 이용자 등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는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물론 그 균형점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겠지만 균형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 원칙에는 모두 동의한 셈이죠. 앞으로 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광영 위원장도 이 자리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네.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학계의 심도 있는 분석과 산업계의 실무 경험이 만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요. 네. 그 발언은 이 세미나의 지향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론하고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실제 작동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죠. 네. 단지 학문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논의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수기 과정으로 이어져야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AI 시대 지식재산 제도 개선 세미나 자료,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의 치열한 법정 다툼에서 얻을 교훈, 또 AI 학습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DM 규정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레플리카라는 새로운 기술이 던진 정체성에 대한 질문까지. 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미나는 AI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비로소 한자리에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첫걸음. 네, 기술 발전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TDM 도입론이나 디지털 인격 표지권 같은 새로운 권리 모색은 그 여정의 구체적인 이정표들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신이 일상에서 AI 챗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AI가 그린 그림에 감탄하고 AI가 추천해준 음악을 들을 때 그 편리함과 놀라움의 이면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아주 치열한 고민과 논쟁이 숨쉬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용자로서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 규칙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또 내가 AI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 세미나의 논의를 넘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언젠가 AI가 인간의 지시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정말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창조하거나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면요. 와... 그때 그 지식재산권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AI를 만든 개발자, 아니면 AI 시스템의 소유자, 그것도 아니면 AI 그 자체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현재 대부분 국가법은 저작자나 발명가를 자연인, 즉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AI를 법적인 권리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논의는 이제 정말 막 시작 단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지식재산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해봐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깊은 생각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